자, 소득세의 물음 1번까지 했고요. 소득세 물음 2번을 보겠습니다. 물음 2번은 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금소득하고 그다음에 퇴직소득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2점짜리였는데 연금소득은 이제 연금수령 한도와 종합과세에 관한 총연금액 그리고 사적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유세액의 합계 그렇게 세 개를 물어봤는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연금소득 관련 자료 연금소득 관련 자료에서 일단은 한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한도는 지금 2010년도에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고 총 8천만 원 납입을 했고요. 그 중에서 공제 못 받은 금액 이거 이제 A죠. A가 1,500, 나머지 6,500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수령 개신청하고 연금계좌에서 5천만 원 수령했고요. 올해 인출액 중에서 1,800만 원은 의료비 목적 5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은 그 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인출한 거래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의료비 인출액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1,800만 원은 이제 연금 수령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3,200만 원은 이제 그 후에 인출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 계좌의 평가액은 1억이며 연금 계좌 평가 1억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도가 바로 계산되는 거죠. 한도는 1억 빼기 1억하고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 이게 하도 말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 연금 수령 연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 해석이 맞다라고 계속 몇 년간 지금 해오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이게 해석이 딱 안 나오다 보니까 가르치는 지금 강사분마다 전부 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교재에도 계속 실어놓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설명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는 걸로 좀 통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맞거든요. 다른 사람은 좀 약간 오버했기 때문에 여기 연금수령 연차 이 연금수령 연차 어떻게 할 거냐, 기산 연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기산 연차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죠.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하고 무관하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연차를 기산 연차라고 하고 그때부터 지금 세는 거고 2010년도 1월 1일이니까 오래전에 한 거라서 기산 연차를 6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B가 있잖아요. 지금 B가 있으니까 55세, 나이가 지금 56세거든요. 지금 갑이 56세로 돼 있는데 앞에 제일 위에 출발할 때 55세는 전년 23년도였고요. 그리고 B가 있으니까 연금계좌에 B가 있으면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가입만 하면 되죠. 가입은 2010년도에 가입했고 둘 중에 나중에 필요한 연차가 기산연차죠. 23년도. 23년도가 기산연차니까 24년도는 두 번째 연차. 기산연차 6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24년도는 7년차가 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120% 이게 이제 한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1억을 4로 나눈 다음에 1.2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이 한도죠. 연금수령 한도는 지금 3천만 원 나오는 거고요. 연금 한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B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C가 6,500이 C죠. C고 운용수익 C 이렇게 해가지고 1억에 1,500은 A, 1,500은 B 그리고 6,500, 500 합계 7,000은 C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인출을 하는데 1,800만 원을 1월 20일 날 이게 예전에도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그 날짜를 명확하게 줘야지만 된다. 왜냐면은 지금 인출할 때는 무조건 언제 의료비로 인출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1월 1일부터 연금수령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A부터 나가다가 중간에 의료비 목적으로 일시금으로 얼마 확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이렇게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부터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부터 인출한 거고 얘는 그 후에 인출한 거 명확하게 줬죠.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 하고 연금 형태로 인출한 금액하고 뭐부터 인출했는지 순서가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잘못 출제가 된 거예요. 잘못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도 좀 뭐라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 출제는 그걸 좀 들었는지 좀 제대로 됐네요. 1,800만 원 먼저 인출하고 3,200만 원 연금 형태로 인출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도는 3천만 원이 되고요. 한도는 총 연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2번에 첫 번째 거 이거는
그 뭐 다 적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만 적을 거예요. 그 답안에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지금 물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것들은 이거 표 안 만들어요. 표 만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표 만들지 말고요. 1번에서 3번에 금액만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답안에 따라서 답안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1번 아까 얼마였었어요? 1번 아까 3천만 원 한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 요 2번을 구해야 되는데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은 이제 총 연금액, 연금이 지금 국정연금도 있고 지금 사적연금도 있거든요. 공적연금의 총 연금액부터 공적연금 총 연금액은 문제 보면 이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역연금이네요. 총 5천만 원 연금보험을 납입했고요.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두 개액은 1,0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연금공제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그러면 지금 과세제외기여금이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공제했으니까 과세제외기여금이 200만 원이라는 거 알려줬네요. 과세기준금액만 구하시면 되는데 과세기준금액은 지금 내가 연금으로 올해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곱하기 200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B분의 B. 그죠? 직역연금은 월수, 전체 불입월수 중에 2000년도 1월 1일 이후의 불입월수. 전체 납입월수는 300개월, 2000년도 1월 1일 이후의 납입월수는 200개월. 자, 공적연금은 먼저 과세기준금액은 연금 수령액 3천만 원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B. 300개월 중에 200개월이니까 과세기준금액은 2천만 원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제외기여금은 지금 1,000만 원 납입한 것 중에서 800만 원 공제했으니까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2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은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을 뺀 금액이니까 1,8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죠? 사적연금의 총 연금액은 요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먼저 1단계 한도하고 한도 초과인데 먼저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거랑 일반적인 연금 형태로 인출한 거랑 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지금 얘는 한도 관계 없으니까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1,800 이게 올해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금액은 3,200. 그 3,200인데 이제 일반은 한도랑 비교하는 거죠. 한도와 이제 이게 한도 초과인데 의료비는 어차피 한도 관계 없고 먼저 인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을 그 다음에 인출했는데 3,200인데 한도가 3천만 원이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합계 금액이 5천만 원 인출이 된 거죠. 그죠? 2단계 인출 순서죠. 의료비부터 해가지고요. 의료비는 지금 A가 지금 얼마냐면 A가 아까 1,500. 그리고 B에서 인출해. B가 300. 자, 그다음에 한도까지 금액. 아직 B가 여유가 있죠? B가 지금 B가 얼마? B가 1,500? B도 1,500 있는데 B가 1,500 있는데 근데 1,500 중에서 300 여기 1,200. 나머지는 C. 한도 내 금액 3,000인데 이게 1,800. C. 한도 초과하는 금액 다 C. 그래서 5천만 원 인출. 이렇게. 그죠? 그러면 3단계 구분. 소득의 구분인데 얘는 과세 제외. 그렇죠?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면 한도를 따지지 않고 연금 수령으로 하죠. 얘는 연금 수령을 하는 거니까 얘는 연금 소득이 되는 겁니다. 연금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요구에 해당되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원칙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도 내 금액도 역시 또 연금 수령이니까 연금 소득이 역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면 무조건 분리과세 하면 되는 거고요. 얘 연금 한도 내니까 연금 수령안의 시 연금 소득이죠. 1,5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얘가 종합과세가 되고요. 종합과세 될 때 이게 지금 사적연금의 총 연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적인 총 연금이 되는 거고 얘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니까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죠. 무조건 분리과세, 얘는 15%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총 연금액 사적 연금 총금액은 요거 1,800이네요. 사적 연금 총금액 1,800만 원. 그럼 총 연금액은 지금 공적 연금 총 연금액도 1,800, 사적 1,800, 합계 3,600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3,600만 원. 그리고 지금 이 사적 연금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사적 연금에서의 원천지수세, 그때 저 기타 수의 원천지수세까지 얘네들에 대한 원천지수세를 물어본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자료가 이연 퇴직 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 퇴직 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 외 수령했다고 가정할 때의 원천지수세율은 5%. 그러니까 연금 외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5%래요. 그거의 70%를 원천지수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얘하고 B 있죠. B 다 연금 수령이잖아요. B 합계 1,500만 원에 연금에 수령했다면 5%인데 그거의 70% 원천지수하면 되는 거고요. B 그다음에 여기 자 연금 소득 중에 C 요거는 나이가 지금 56세니까 70세 미만이니까 1,800만 원에 5%죠. 나이에 따라서 5%. 그다음에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C 얘죠. 얘는 200만 원에 15%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합계 내시면 지금 원천지수세액, 사적 연금과 기타 소득의 원천지수세액 합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세 개를 전부 다 합계했더니 얼마냐면 얘가 172만 5천 원 되는 거네요. 172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2번은 지금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퇴직소득 자료 4번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뒤에 이제 물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4개를 물어봤어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의 한도액, 퇴직소득 금액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세. 그때 이 과세표준하고 산출세 계산할 때는 퇴직소득 금액 계산한 퇴직소득 금액을 4억 4,500만 원을 가정을 해서 퇴직소득이랑 과표하고 산출세액을 구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음 2에 2번이잖아요. 그 번호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을 때에는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2번에 답안 해가지고요. 1, 2, 3, 4 급하니까 글씨 언제 다 써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2011년도 12월 31일까지의 퇴직소득이 얼마냐? 근로소득을 여기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근로소득 금액을 적게 계산하는 거니까 퇴직소득 금액을 많게 하는 걸로 하라는 거잖아요. 2011년도까지 퇴직소득은 무조건 다 퇴직소득이니까 퇴직소득을 많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택하는 것 중에 큰 걸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법인세법상 한도내 금액, 법인세법상 한도내 금액이니까 임원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받은 5억 8천만 원 받았는데 그게 2011년도 5월 20일 날 입사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8월 30일 날 퇴직했으니까 이게 또 1개월 미만에 1개월로 보는 거니까 5월부터 해가지고 세면은 2024년도 4월 말까지가 5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하면은 딱 몇 년 되는 거예요? 13년? 13년하고 그 다음에 5, 6, 7, 8 4개월 더 되는 거죠. 13년과 4개월입니다. 그렇죠? 13년하고 4개월, 13년하고 4개월이니까 160개월이죠. 13년하고 4개월, 13년이 156개월, 거기 4개월 더 하니까 160개월. 지금 5억 8천만 원에 160개월 중에 지금 2011년도 말까지니까 5월 달도 한 달로 봐서 4월까지 8개월이죠. 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지급받았을 퇴직금, 그죠? 그럼 받았을 퇴직금은 얼마냐? 그래서 여기 21년도 10월 30일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받은 퇴직금 2,500만 원이다. 요거하고 2,5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5억 8천만 원 곱하기 160개월 중에 8개월 하면 2억 9천만 원, 2,9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거. 그러면 이제 2012년도 1월 1일 이후의 퇴직소득은 이제 이걸 소득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되는 건데 지금 5억 8천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5억 5,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가지고 한도를 물어봤잖아요. 소득세법상 한도죠. 퇴직소득의 한도. 얘를 한도랑 비교하는 거죠. 한도는 2019년 12월 31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소급 3년간의 연평균 총급액. 그래서 그게 1억 2천이죠. 1억 2천만 원에 10% 곱하기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말까지의 근속연수 8년이죠. 8년. 96개월을 12개월로 나누죠. 이렇게 8년 곱하기 그때 당시엔 3배. 그리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연평균 총급액은 1억 5천. 퇴사 직전 3년간은 1억 5천 곱하기 10% 곱하기 2020년도부터 근무기간 12개월 중에 2020, 21, 22, 23, 24년도 8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4년하고 8개월. 그죠? 4년하고 8개월 하는 거니까 56개월. 곱하기 얘는 2배. 이게 한도가 되는 거죠. 한도 산식은 이제 퇴직소득은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퇴직소득은 할만하다. 양도소득처럼 막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도가 4억 2,800만 원 된 거고요. 여기 이제 4억 2,800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한도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중에서 근로수급으로 보는 금액. 근로수급으로 보는 금액은 여기가 5억 5천 이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2에서 3번을 뺀 금액이 근로수급으로 보는 금액이죠. 2에서 그 뺀 금액. 근로수급으로 보는 금액은 1억 2,300만 원. 요게 근로소득이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1억 2,300만 원. 그죠? 그리고 지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얼마고 산출세가 얼마인지 과세 표준. 과표를 구하는데 과표는요.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 환산금액 퇴직소득 금액이 이제 얼마로 가정했잖아요. 4억 4,500. 퇴직소득 금액 여기에서 뭐 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속연수 공제 1년 미만 1년으로 보는 거니까 13년하고 몇 개월이었잖아요. 14년으로 봐가지고요. 14년짜리 근속연수 공제는 계산해 보시면은 10년과 20년 사이니까 1,500만 원 플러스 10년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350만 원 곱하는 거니까 10년을 초과하는 거는 2,500만 원 되는 거네. 2,500만 원 해가지고 2,500만 원이 근속연수 공제가 되고요. 퇴직소득 금액에서 얘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12개월로 곱하면 이걸로 나누면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이 나오고 그거를 12개월로 곱하면은 그 마지막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을 1년 내내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총급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게 바로 환산급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산급여 계산했더니 환산급여는 얼마냐면 3억 6천만 원 나오는 거고요. 환산급여를 가지고 환산급여 공제를 계산하시면요. 그게 지금 3억 초과되는 거니까 환산급여 공제는 1억 5,170만 원 플러스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35% 하게 되면 1억 7,270만 원 나오고요. 이건 그냥 표에다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은 과세표준이 1억 8,730만 원. 1억 8,7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 자체가 1년치를 환산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니까 여기다 바로 이게 1년치다 보니까 바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환산한 거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면 12로 나온 다음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주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5,977만 3천 원 나옵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음 3번 풀었고 물음 2번 했고요. 물음 3번. 물음 3번이 또 너무 구석진 부분으로 나왔죠. 양도소득인데 이게 가업상속 공제 받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 2월 과세 문제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이것도 구석진 건데, 그죠? 아주 구석진 겁니다. 물음 3번 해가지고 지금 물음 3번에
물어본 거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하고 취득가액,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좀 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이어가지고요. 양도가액을 둘로 나눠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 70%가 가업상속공제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 나머지 30%겠죠. 양도가액은 얼마냐? 일단 양도가액은 문제를 보시면 2010년도 3월 8일 날 토지를 5억 원에 취득했고요. 갑은 부친 을의 사망으로 인해서 위에 등기된 토지를 상속받았고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평가액은 상속 개시일 날에는 2020년도에는 15억이었어요. 상속세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이 70%네요. 그리고 그 토지를 24년도 10월 15일 날 특수한계가 있는 주계 서울한테 20억에 팔았는데 시가가 18억이었어요. 고가양도했죠. 특수한계 있는 법인한테. 그러면 상대방 법인은 특수한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거니까 부계부가 적용돼가지고요. 시가하고 차이나는 금액 2억만큼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내가 만약 특수한계자인 내가 대표이사라면 상여, 대주주라면 배당. 그러면 그 2억만큼이 나한테는 근로수익이나 배당수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20억이지만 20억을 양도가액으로 해버리면은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2억만큼은 이미 근로수익이라든지 배당수 등으로 등을 구성해가지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러죠. 실제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그래서 실제 양도가액인 특수관계자한테 고가 양도했으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 18억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가 적용받지 않은 거 7대 3으로 이렇게 해서 안분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70%가 12억 6천만 원, 그렇죠? 얘가 5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이 문제인데 취득가액 절제 취득가액이 지금 5억이잖아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 70%는 그 5억의 70%로 하시면 되고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분은 30%는 뭘로 하는 거냐면 상속 개시일 날 상속 개시일은 이제 시가 15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15억에 30%니까 4억 5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취득가액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거는 아버지가 취득했을 때부터 과세를 해야 된다. 쭉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피상속의 취득가액 5억, 70%는 30%는 지금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 15억. 그래서 8억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필요경비는 보니까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3천만 원 양도비용, 자본 지출은 지금 없고요. 양도비용이 3천만 원 발생을 했는데 필요경비가 3천만 원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7대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필요경비는 2,100만 원, 적용받지 않은 필요경비는 9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적용받은 부분과 적용받지 않은 부분의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고요. 적용받은 부분의 양도 차익은 지금 얼마냐면은 8억 8,900만 원 되는 거고 적용받은 부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8,100만 원. 그렇죠? 전체 양도 차익은 그래서 얼마 9억 7천만 원 되는 거고 이게 가업상속공제 적용받은 부분과 적용받지 않은 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보유했느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되는 거니까 14년과 15년 사이예요. 14년으로 보는 거죠. 2배. 28% 가업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 가업상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상속받은 부분. 2020년도부터니까 2020년도에 상속받았죠. 그래서 2024년도가 4년과 5년 사이. 그죠? 여기 앞부분에서 2% 해가지고 총 8%.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의 보유 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그죠?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분은 상속 개시일부터 해가지고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 투표공제가 이거 28% 하는 거니까 2억 4,892만 원. 그래서 얘는 요게 8% 들어가는 거니까 648만 원. 그래서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두 개 합해 가지고 얼마? 2억 5,54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양도소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도소 기본공제는 250만 원 빼면은 이제 그게 과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표는 얘에다가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 그 과표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빼면 7억 1,210만 원.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합계 금액으로 지금 양도가액이 얼마냐? 18억. 취득가액이 얼마냐? 취득가액 8억. 장기보유 투표공제가 얼마냐 해서 2억 5,540만 원. 그래서 과표가 얼마냐? 7억 1,2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작성했었어야 되는 거죠. 가압수속 공제와 관련된 양도자산의 2월 과세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요. 좀 구석진 부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문제도 양식이 좀 처음 보는 양식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조금 까다롭고요. 그리고 재고 매입세가 저기 납부세액에서 계산 대상 자산의 소모품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그 두 개가 조금 좀 걸렸고 그 두 개를 빼면 그렇죠? 이제 풀만했습니다. 문제 4번 부가가치세 문제죠. 지금 4번에 주어진 자료 이해사항은 고르지 않는다. 자료 1번 자료가 쭉 있고요. 1번 자료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8점짜리로 해가지고 매출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이런 게 또 처음이었는데 매출세하고 매입세가 섞여 있어가지고요. 매출세액이 있는 거는 매출세액으로 적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적는 거고 해당 란에 금액이 없으면 0으로 적어야 되고 근데 그 0 안 적었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하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0으로 표시하시라고 돼 있으니까 하라면 하는 게 좋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데 올해 같은 시험에서는 0으로 안 쳤다고 감점해버리면 뭐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락을 넘네만에 하고 있는데 다 과락이죠. 0 안 써도 맞는 걸로 할 거고 자료 2번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1번은 전체적인 공급가액이 나와 있고 2, 3, 4, 5번에 뭐 추가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 2, 3, 4, 5번에 대한 납부세액 증가 금액 또는 감소 금액을 적으라고 돼 있는 거고 자료 3번은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을 이제 적는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료 1번을 가지고 이렇게 양식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냥 답을 바로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자료 1번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조불량에는 일반 과세자 고요. 과세 사업을 하고 있죠. 24년도 2기 부가세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10일 12월 달에 거래 내역이다. 제시된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승인기한서는 공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1번에 이제 이게 매출세액이냐 매입세액이냐 이거를 일괄 양도했으니까 매출세액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출세액. 근데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일괄 양도했어요. 7억 3,40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계약금 이거 받고 12월 20일 날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요. 그럼 뭐 이건 중간재고 조건 판매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12월 20일 날에 이제 공급지가 돼 가지고 그때 다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받은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했단 말이에요. 7억 3,400이. 그래서 이제 토지건물 구축물을 구분했는데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있는데 이제 감정가액이 있으니까 감정가액이 지금 24년도 1월 1일이니까 기간 내에 감정가액이잖아요. 기간 내에 감정가액이면은 그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는데 이제 안분 계산한 금액 분해 예약 후에 차이나는 금액 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면 하나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30% 이상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 구분을 했지만 이거는 마음대로 한 거니까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감정가액으로 이제 안분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30% 이상을 따질 때 이게 이제 30% 이상 이렇게 돼 있지 부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30% 이상인지 제외한 금액으로 30% 이상인지 물론 이 문제는 포함하든 제외하든 하나 이상이 3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안분 계산하는 금액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거든요 세법에. 그래서 어떤 걸로 안분 계산해야 되는지는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관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할 거냐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할 거냐.
명확한 아직 문구는 없다. 이 문제는 관계가 없다. 물음 1번. 물음 1번에 1번. 그러니까 매출 여기다 그냥 금액 계산하는 걸로 할게요. 금액 1번 계산하는데 안분 계산하는데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거니까 지금 지금 토지 건물 구축물 매매 계약서상에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4억 2천 그리고 포함해서 2억 6,510만 원 구축물이 4,8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7억 3,400만 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감정가액이 있으니까 감정가액으로 이제 안분 계산할 건데 감정가액이 이제 부가세 포함한 감정가액이 토지는 그냥 그대로 3억 600인데 건물의 감정가액이 지금 4억 6천인데 4,600을 더하는 거니까 5억 600 부가세 포함하면 구축물도 감정가액이 여기 8천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8,800 부가세를 포함한 감정가액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한 감정가액을 전부 다 합계를 내시면은요, 이게 부가세 포함한 감정가액이 9억. 그럼 이제 이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그렇죠? 그러면은 총 7억 3,400 곱하기 9억 분의 3억 600. 그러면 토지의 안분 계산한 금액은 2억 4,956만 원. 그죠? 얘도 7억 3,400 곱하기 9억 분의 5억 600을 부가세 포함해서 건물에 배분하는 금액이죠. 4억 1,200 60만 1,111원. 얘도 얘 곱하기 얘분의 얘 한 금액을 구축물에 배분하면 7,176만 8,889원. 해가지고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B분의 A 빼기 B 요 비율이 하나만 그래도 되죠. 그러면 얘분의 얘하고 얘 차라는 거 했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68점 몇 %가 돼요. 끝나죠. 그럼 나머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라도 300%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럼 이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안분 계산한 금액에서 토지 배분된 건 면세, 얘하고 얘는 과세인데 따라서 과표 지금 매출세액을 물어봤잖아요.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 요게 과표니까 4억 1,200 67만 1,111원 플러스 7,100 76만 8,889원. 요게 지금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요게 매출세액은 110분의 12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110분의 100이 과표, 110분의 12 매출세. 그래서 계산해 보면 바로 4,404만 원. 요게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매출세액에다 적고 매입세액 공제량에다는 빵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임차 보증금 1억을 주고 1억 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면적 500제곱미터, 임차 보증금 1억인데 일부를 200제곱미터를 10월 1일 날 특수환경이 아닌 A한테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 5,500을 수령했대.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은 전대죠. 빌려온 걸 빌려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단주 임대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월 임대료는 300만 원 매월 말일 수령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출세액이 되는 거니까 임대료는 매월 말일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약정일 날 지급 못하면 미지급한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임대 보증금을 그 임대료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약했대. 그러면 임대료는 무조건 300만 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니까 받기로 한 약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면 되는데 임대 보증금은 못 받으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임대 보증금에서 뺀대요. 10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서 12월 1일 날 임대 보증금을 10월분 임대료 충당했대요. 300만 원 뺀 거죠. 5,500만 원 받았는데 300을 빼니까 12월 1일부터는 임대 보증금이 5,200이죠. 그리고 이자 수익이 얼마 있는데 어차피 이제 부가가치세 간주 임대료는 이자 수익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정기예금 이자율 3% 1년은 365일로 가져간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임대료
지금 10, 11, 12월 달 거니까 30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가지고 임대료는 일단 900만 원 되는 거고요. 받기로 금액.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전대니까 내가 받은 거는 자 5,500만 원 내가 받은 걸 준 걸 빼야 되는 거니까요. 받은 걸 5,500만 원은 10월 달, 11월 달 30일, 1일, 30일, 90일, 아니 61일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300만 원 빼는 거니까 5,200만 원이 12월 달 31일. 이게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수고요. 근데 거기다 내가 준 거 적수를 빼야죠. 내가 준 거는 총 1억을 줬는데 1억은 500평 중에 500제곱미터 중에 200제곱미터 1억 곱하기 500분의 200이니까 4천만 원은 내가 준 거죠. 그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 거는 4천만 원. 빌려준 거에 대해서 받은 거에서 빌려준 것 때문에 준 걸 빼는 거죠. 근데 이거 며칠 동안이냐면 내가 준 거는 10, 11, 12월 달 92일 동안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임대 보증금의 순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곱하기 적수 계산했으니까 365로 나눈 다음에 정기임대료 3% 곱한 금액이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이게 10만 5,781원, 10만 5,781원. 따라서 지금 이것도 역시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매출세액은 과표가 이하고 A니까 매출세액은 이 910만 원이니까 91만 578원. 매출세액은 10%니까 이 두 개 합해가 10% 하면 91만 578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일부 제품의 공급인데 여기 세금계에서 발급일인데 대금 수령을 미리 했죠. 인도일은 이때인데 본래 공급식이 이때인데 발급을 미리 했잖아요. 돈 미리 받고 발급했고 인도일이 나중에 있고 그러면 선발급성에서 인정. 12월 29일 날에 공시가 12월 29일이니까 10, 11, 12월 달에 과표에 들어와야죠. 제품 2는 인도일보다 먼저 세금서 발급을 했는데 발급일부터 7일 내에 대금을 수령했으니까 오케이. 선발급성에서 인정. 발급한 날을 공식으로 하는 거죠. 제품 3번은 대금 수령이 좀 늦었죠. 7일 지났어요. 지났는데 밑에 보니까 비거래처 공급한 것으로 여기 제품 여기 비거래처 공급한 것으로 제품의 공급에 관한 약정서에 따르면 공급하는 제품의 대금 청구 시기는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30일 이내면 되는데 청구 시기는 제품 인도일이 10일 전, 대금의 지급 중 제품 인도일로부터 15일 후니까 총 25일. 청구 시기하고 대금 지급 시기가 청구 시기일 날 세금서 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전인 요때 세금서 발급을 했고요. 그때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받는 거니까 30일 이내죠. 25일 내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선발급세금서 발급한 날 인정. 다 인정되는 거네. 여기 선발급세금서 다 인정되는 거니까요. 3번은 1,800만 원이 과표니까 매출세액은 3번에 대한 매출세액은 180만 원. 18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은. 그렇죠? 4번. 기한치를 구입하기, 얘는 매입세 공제액이죠. 구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상 지급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일에 받은 세금계약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계약상 지급일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게 중간 지급 조건 판매가 맞거든요. 24년도 6월 20일부터 하니까 잔금 지급일에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중간 지급 조건 판매가 아니네. 중간 지급 조건 판매가 아니라 지금 6월 달부터 잔금 지급을 인도했으니까 인도까지 7, 8, 9, 10, 11. 그러니까 원래 공급 시기는 인도한 날 이때인데 이때 지금 받으면서 그때 지급일 날 받은 세금에서 선발급 세금에서 인정이 됐던 거죠. 선발급 세금에서 다 인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요거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전부 다 받았는데 근데 10월 17일 날 거래처 사장으로 기계장치 구입 계약의 해제돼 버렸어요. 무효화된 거죠.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을 이제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에서 뱉어내야죠. 그러니까 문제 쉽습니다. 그냥 3,500만 원이니까 매입세 공제 금액에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뱉어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매입세 공제예요. 350만 원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에서 뱉어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입세 공제에서 마이너스 350이 들어가면 된다. 5번에 23년도 10월 27일 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구입했는데 구입일에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그때 건물하고 토지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튼 어찌든지 간에 그 안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가 발생한 금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니까 매입세 불공제예요. 매입세 불공제. 그러니까 뭐 계산할 필요 없죠. 또 철거 비용도 토지 관련된 매입세이니까 매입세 불공제. 그런데 신축할 건물의 설계 용역은 요거는 토지 관련된 매입세가 아니라 그 건물 신축할 건물에 대한 설계 용역이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 그래서 지금 5번에 이 두 개는 토지 관련 매입세라서 매입세 불공제고요. 건물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 용역은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것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100만 원. 답은 요거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겸용 사업자인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주기사 한국 중소기업인 한국의 부가세 관련 자료다. 24년도 2기 예정 신고 기간 이전에 부가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요. 세부담 최소를 가정하고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승계한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이 수취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요거 비율을 좀 계산한다면요. 22년도 1기에 이게 좀 쭉 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비율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요. 얘는 지금 딱 면세 비율만 계산하시면 되죠. 얘는 27% 하면 되고요. 27%가 아니라 9억이니까 30%, 얘는 29%, 딱 100억이니까 얘는 두 개 합하면은 지금 726억과 314억 하면은 110억인데 110억분의 314억 하면은 34% 되거든요. 얘는 두 개 합하면은 딱 얼마냐면 1150억인데 얘는 1100억. 1150억 중에 322억이니까 얘는 28%. 두 개 합하면 1200억. 1200억 분의 384억이니까 32%. 그렇죠? 24년도 2기도 두 개 합하면은 1280억 중에 448억이니까 얘는 35%. 비율 다 계산해 놓고요. 그리고 그 중에 여기 이게 10, 11, 12월 달 것만 별도로 448, 그 중에 과세는 448, 면세는 232. 그러니까 7, 8, 9월 달은 얘에서 이거 뺀 거죠, 과세가. 7, 8, 9월 달에 면세는 얘에서 뺀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2번부터 해가지고 이게 납부세계 가산하는 거냐, 납부세계 차감하는 거냐, 요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2번은 22년도 10월 9일 날, 22년도 10월 9일, 22년도 제2기 때 공통 매입세이네요. 그러면은 납부세액의 재계산. 재계산 해가지고요. 증감된 면세 비율. 그때 공통 매입세 2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건물이니까 체감 5% 곱하기 지금 20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 지났고요. 자, 증감된 면세 비율인데 여기서 5% 해당됐으니까 했겠죠? 6% 했겠죠? 안 했겠죠? 그럼 이렇게 요거랑 요거 차이 나는 거니까 면세 비율이 28에서 35로 7% 증가했네요.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이만큼 가산되는 거죠. 납부세액 재계산해가지고 납부세액이 가산되는 거.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그죠? 납부세액이 가산되는 금액 계산해 보시면 얼마 되는 거예요? 얘가 100 납부세액 가산 112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이제 2018년 9월 9일 날 취득가액 5억짜리를 취득해서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비를 23년도 10월 20일부터 면세 사업에도 일부 사용하게 됐다. 23년도 10월 22일 현재 건물비의 장부가액은 얼마다? 얘는 지금 면세 일부 전용. 즉 이 건물비를 이때부터 면세 사업에도 일부 사용하게 됐다. 면세 일부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돼서 과세가 되는 거죠. 과표를 계산해서 10%만큼 납부세액에 플러스가 되면 되죠. 그렇죠? 과표는 일단 취득가액, 공제받은 매입세 포함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없는 취득가액 5억 곱하기 1 마이너스 차감률 5%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한수는 2018년도 9월 달이니까 2018년도 2기, 19년도 1, 2기, 20년도 1, 2기, 21년도, 2년도, 3년도, 그죠? 그리고 4년도 1기까지 총 12기가 경과했죠.
그리고 자 해당 면세 일부 조정했으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공과액 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공과액 비율 35%. 이게 곱하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억에다가 요거 하니까 5억에 40%, 2억에 35%. 그렇죠? 2억에 35%. 그러면 이제 얼마 7천만 원인데 그 7천만 원인데 여기 10%니까 700만 원만큼 납부세기에 가산하면 되죠. 과표가 7천만 원이니까 700만 원만큼 납부세기에 가산하면 됩니다. 4번에 23년도 9월 9일 날 취득가액 5,500만 원짜리 부가세 포함해가 취득해서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C를 24년도 11월 1일부터 과세면세 공통으로 과세 사업 일부 전환 매입세 공제를 하는 거죠. 과세 사업 일부 전환으로 인해서 매입세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500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니까 그래서 불공제분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25% 곱하기 경고된 과세수 2023년도 2기 2024년도 11월 1일부터 1기까지 2기 지났고요. 해당 과세는 과세 공과액 비율. 아까 면세가 35%니까 과세는 65%겠죠. 요금만큼 또 매입세 공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게 162만 5천 원. 매입세 공제라는 거니까 납부세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의 이제 의제매입세 문제인데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어요. 처음 나오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도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 자, 물음 2번에 5번이죠. 5번 의제매입세. 여기 의제매입세의 이제 문제를 보면 요게 2기 과세기간 중에 여기 좀 보시면은 2기 과세기간 중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사용될 생선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주한국은 생선의 매입 시기가 한 과세 기간에 집중되는 그런 법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입 시기 집중 그런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2분의 1이에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제 102분의 2고 이렇게.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기준 금액은 5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적용률이 50% 이제 법인이니까 뭐 법인은 다 50%죠.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을 한다. 이렇게 공제율은 102분의 2, 적용률은 50%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1기에서 넘어온 생선 재고액, 1기에서 넘어온 생선 재고액이 지금 3억이 있고요. 그 1기에서 넘어온 그 3억의 그 지금 재고액은 24년도 1기 확정 신고 시에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대한 실질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전기 말의 재고, 기초 재고는 전기 말의 재고죠. 1기 말의 재고 3억 원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대한 실질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요게 이제 새로운 유형이었는데, 그게 이제 단기 중에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또는 확정 신고 때에 확실하게 이제 사용이 되면 그때 이제 1기 말에는 과세 면세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1기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이 과세 사업에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봐서 그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1기 말에. 근데 지금 그게 2기로 넘어와서 예정 신고 때든 확정 신고 때든 그게 과세 사업과 면세, 즉 이게 통조림과 생선 판매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치면 그때 이제 재계산해 가지고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징을 해야죠. 그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1기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거보다 덜 사용됐다면, 과세 사업에 덜 사용됐다면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추징액이라고도 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재계산이라고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예정 신고 때에 확정이 됐네요. 예정 신고 때 3억 원 중에 9,997만 8천 원은 생선 판매로 사용됐고, 생선 판매로. 그러니까 이 3억 원 중에 여기 단기에 생선 판매로 사용된 거는 기초 재고하고 단계 매입한 것 중에 생선 판매로 사용된 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금액이 9,997만 8천 원이고, 그리고 단계 생선 통조림으로 사용된 거는 기초에 넘어온 거랑 단계 매입한 것 중에서 생선 통조림으로 사용된 게 21억 9,200인데 그 중에
여기 정기에서 넘어온 거 중에서 생선 통조림으로 사용된 게 2억 2만 2천 원이고 2억 2만 2천 원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단기에 생선 매입한 것 중에서 생선 통조림의 원재료로 사용된 거는 여기 중에서는 이제 여기 중에서 이걸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냐? 얘에서 예 뺀 거 나머지죠. 그죠? 얘에서 예 뺀 거 나머지 금액이 이제 얼마냐면 19억 9,100 19억 9,100 얼마예요? 97만 8천 원이죠. 그러니까 단기 매입액 중에서 생선 통조림 원료로 사용된 거. 그리고 이 4억 원은 전부 다 단기에 매입한 것 중에서만 기말에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정기에서 넘어온 거는 예정 때 전부 다 얘 아니면 여기로 다 사용이 됐으니까. 그죠?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 예정 신고 때의 요 기말 재고 4억 원이 10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억을 매입해서 요거 중에서 이제 생선 판매로 사용된 거, 요거 중에서 통조림으로 사용된 거, 요거 중에서 기말에 남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고, 이 기말에 남은 생선 재고액은 이때나 다 이 기말에 남은 것들은 과세 사업과 면세업에 대한 실질 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이제 문제가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 봐야 되는데, 아무튼 확정 신고 때의 의제매입세 공제를 하려면 이제 지금 보니까는 예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에는 6개월 동안의 전체 그 이기 때 한도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6개월 동안의 과세사업에 사용된 통조림에 사용된 그 매입액, 통조림에 사용된 생선의 매입액에 102분의 1을 곱한 금액과 한도,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의 적용률 50%, 그다음에 102분의 1을 곱한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6개월 동안의 둘째 자금을 구한 다음에 예정 신고 때의 의제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확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분석을 했으니까 문제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구하는 건데 6개월치 거 전부 다 둘째 자금액 구한 다음에 예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을 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를 풀 때는 예정 신고 때 24년도 그죠? 30일까지 예정 신고 시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예정 신고 시에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은요. 일단 예정 신고 때 매입한 금액 중에서 예정 신고 때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 예정 때 요거 19억 9,197만 8천 원. 그래서 19억 9,197만 8천 원. 그 금액이 이제 예정 신고 때 매입한 금액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죠. 에다가 플러스 예정 신고 9월 30일 날 기말 재고 4억 원 여기 4억 원은 과세 면세 사용된지 얼마나 사용된지 알 수 없으니까 4억 원 곱하기 7, 8, 9월 달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차지하는 것만큼 과세 사용됐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 자료를 보시면 공급가액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2기의 공급가액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의 과세 공급가액이 4억 4,800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지금 얼마냐면 얘가 448억이니까 나머지 금액이 이제 과세 공급가액비율은 3억 8,400. 여기 7, 8, 9월 달은 3억 8,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4억이 되는 거죠. 448억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10, 11, 12월 달에 면세가 10월부터 12월까지 면세가 232억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그죠? 얘에서 이거 뺀 거 216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정 때 7, 8, 9월 달에 과세는 384억, 면세가 216억. 합계 예정 때는 지금 600억. 600억 중에 384억이 7, 8, 9월 달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되는 거죠. 600억 중에 384억.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풀 때 예정 신고 때의 매입한 금액 중에서 과세 사업에 통조림에 사용된 거 19억 9,197만 8천 원에다가 4억 원의 기말 재고에 곱하기 600억 중에 384억.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과세 사업에 사용될 부분이라는 거죠. 요 금액에다가 이제 102분의 1을 곱한 금액. 요게 이제 7, 8, 9월 달에 매입한 금액 중에서 예정 신고 시에 의제 매입세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요 금액을 계산하시면은 요게 얼마냐면 요게 4,407만 8천 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예정 때에 1기의 기말이 예정 신고 때에 다 사용 부분이 확정이 됐어요. 1기에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냐면 1기에서 넘어온 금액이 3억인데 그중에 생선을 판매한 게 9,997만 8천 원이고 그중에 생선 통조림을 사용된 게 이렇게 2억 2만 2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3억 원이 1기 말에는 1기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그때 과세세법에 사용될 거로 봐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올해 덜 사용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1기 거 24년도 1기 매입액 1기 기말이죠. 1기 기말 1기 말에 1기 말에 있었던 재고액 3억이죠. 재고액에 대해서 1기 말에 3억 원에 몇 퍼센트였냐면 24년도 1기에 여기 비율 자체가 계산해 보면은 32%였거든요. 24년도 1기 말에 그죠? 계산해 놨었잖아요. 요거에 면세가 32%니까 과세가 68%. 그러면 3억에 68%에다가 이제 100분의 1을 곱하죠. 요 금액만큼이 과세 사업에 사용될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럼 3억에 68% 하는 거니까 2억 400만 원만큼이 과세 사업에 사용될 거로 봐가지고 그 2억 400만 원만큼 의제매입세 공제 여기다 102분의 1을 곱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는 2억 2만 2천 원이죠. 이거보다 더 적단 말이에요. 2억 2만 2천 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 2억 2만 2천 원 2억 400에서 2억 2만 2천 원 뺀 금액 있죠. 그 뺀 금액 여기서 이거 뺀 금액에 102분의 1을 곱한 금액만큼 이거 뱉어내야죠. 재고액에 대한 추징액. 1기 말에 이만큼 과세 사업에 사용될 거로 봐가지고 2억 400만 원만큼 될 거로 봐서 거기에 102분의 2만큼 24년도 1기 말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24년도 2기 예정 신고 때 그중에 과세 사업에 사용된 게 이만큼이라고 확정이 돼버린 거니까 그 차이 나는 거 덜 썼잖아요. 과세 의제매입세 공제 받아놓고서 과세 사업에 사용을 덜 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추징액.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요, 요 추징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추징액이 7만 8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때의 의제매입세 공제는 공제액을 구하면 1기 예정 신고 때 매입한 것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한 거랑 예정 신고 때 그리고 1기 말에 기말 재고 중에 추징된 거 기말 재고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될 부분을 2억 400으로 봤는데 그중에 2억 2만 2천 원만 사용됐기 때문에 추징되는 금액 7만 8천 원. 그래서 이게 추징되는 거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뱉어내는 거니까 이 추징액은 의제매입세 공제금에서 차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금액 4,400만 원이 24년도에 이제 2기 예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돼요. 자, 근데 이제 확정 신고 때 그러면 얼마만큼 의제매입세 공제할 거냐? 우리는 이제 예를 구해야 되는 거죠. 24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기 확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이 얼마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것도 참 그랬는데 여기에서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많이들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보시면 이제 이기 때는 6개월치 면세 돈세무 관련된 과세 표준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 이제 여기에 2기에 매입한 것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것들 있죠. 자, 2기에 매입한 것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 일단 그거 6개월치 걸 다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7, 8, 9월 달에 매입한 것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 19억 9,197만 8천 원, 19억 9,197만 8천 원 하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 얘는 지금 1기 예정 신고 말에 9월 30일까지는 아직 과세 면세 어디 쓸지 불분명했는데 그 4억이 여기 와서 그 4억이랑 12월까지 매입한 45억이랑 합해서 49억, 총 49억, 이 4억까지 합해가지고 49억 중에 이제 통조림을 사용돼 명확한 게 24억 450만 원이고 그리고 불분명한 게 5억이죠. 얘는 이제 과세세 사용 안 했으니까 의제면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4억까지 포함해서 4억과 45억 합계 49억 중에 그러니까 요 중에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 19억 9,198천 원과 4억 원 넘어와서 그거랑 10월부터 12월까지 매입한 45억의 합계 금액 중에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게 명확한 24억 450만 원 여기다가 24억 45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요 중에 기말재고 5억은 과세 면세 어디서 썼는지 불분명하니까 이제 6개월치 비율을 다 알았잖아요. 6개월치의 과세 공과액 비율은 65%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에 여기 5억에 65. 요게 11월 12월 그러니까 2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생선 매입한 금액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액이죠. 거기에 곱하기 102분의 2 한 금액과 한도는 이제 요 금액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냐면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죠. 요 금액 계산하면은 요 금액이 9,200 얼마 되는 거예요? 9,257만 8천 원. 여기가 9,257만 8천 원. 요거 하고요. 이제 한도는 이제 6개월 동안의 한도니까 6개월 그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가 얼마였냐면 그 6개월 동안에 2기 6개월 동안에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가 832억이었어요. 832억 곱하기 50% 곱하기 102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금액이 엄청 크죠. 8억 1,500 815 686 275. 자 일단 둘 중에 작은 금액 하는 거니까 여기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1기 예정 신고 때의 의제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을 빼는 여기서 빼야죠. 이거 둘 중에 작은 금액인 여기에다가 이건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제 매입세 전체 공제 금액이니까 그 중에 1기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을 빼야 되는데 그때 얘를 빼면 안 돼요. 얘를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빼면 안 돼요. 얘를 빼셔야 돼요. 얘를 빼셔야 됩니다. 얘를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다가 빼기 4,407만 8천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2기 확정 신고 시에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은 얼마 되는 거냐면 그게 4,8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850만 원 된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추징액까지 고려된 금액인 4,400만 원을 여기서 빼잖아요. 그러면 4,4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7만 8천 원만큼 4,400을 빼면
만약에 4,400을 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때 4,857만 8천 원 돼가지고요. 여기서 추징한 금액 7만 8천 원을 여기 확정 때 추가로 또 의제매입세 공제를 더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추징되는 금액은 1기 말에 기말 재고가 과세 면세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지금 어려운 문제였다니까요. 그 금액이 예정 신고 때에 얼마만큼 사용된지 확정이 되든 아니면 확정 신고 때에 이때가 확정이 안 되고 12월까지 왔을 때에 정기 말에 24년도 1기 말에 그 3억 원의 그 과세면세 불분명했던 그 매입액이 얼마만큼 과세 사업에 사용되고 면세에 사용되는지 확정이 예정 신고 때 되는 거냐 아니면 7, 8, 9월 달 안에 되는 거냐 아니면 10, 11, 12월 달 안에 그게 확정이 되는 거냐 언제 확정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추징되는 금액은요. 추징되는 금액은 요거는 7, 8, 9월 달에 확정이 되면 그때 추징되는 거고 만약에 10, 11, 12월 달에 확정되면 그때 추징되는 거예요. 얘는 별도로 따로 노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추징을 해가지고 지금 매입세 공제를 줄여줬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에서 얘를 뺀 매입세 공제를 줄여 4,400만 원 했는데 지금 여기서 뺄 때 이거를 4,400을 빼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때 추징한 금액을 이때 추가로 매입세 공제를 더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추징한 금액을 여기서 다시 더 추가로 매입세 공제를 더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문제여가지고 문제를 다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추징되는 금액은 얘는 별개 문제예요. 별개로 얘는 정기에 매입한 것 중에서 그때 확정이 안 돼가지고 68%만큼 의제매수 공제를 해준 거잖아요. 68% 곱하고 100분의 2 곱한 거. 그중에 올해 얼마만큼이 과세사업에 사용됐는지가 예정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10월, 11, 12월 달에 확정될 수도 있는데 그 확정된 예정 신고 때나 확정 신고 기간에 추징을 하는 뱉어내게 하는 거지. 얘는 별도로 이때 뱉어내든 이때 뱉어내든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뱉어냈는데 여기 뺄 때 이거를 4,400 얘가 아닌 얘까지 뱉어내가지고 뱉어내는 거니까 의제매수 공제를 그만큼 줄여줬잖아요. 그 줄어든 의제매수 공제 금액으로 여기서 빼버리면은 여기서 뱉어낸 금액을 추가로 의제매수 공제를 여기서 더해주는 거라서 뱉어내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얘는 언제 예정 때 뱉어내든 확정 때 뱉어내든 확정됐을 때 얼마만큼이 통조림 사용에 사용되는지가 확정됐을 때 뱉어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예 얘를 제외하고 얘는 이제 뱉어낸 거고 얘를 빼고 24년도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을 매입한 것만을 가지고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한 다음에 둘 중에 작은 금액 구했죠 지금.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매입한 것 중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액 얘 기말 재고는 모르니까 65%가 과세 사업에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걔네들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한도 중에 작은 금액을 구하고 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차감해야 되는 1기 예정 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은 얘를 하면 안 된다. 얘다. 4,400, 7만 8천 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2기의 2기 확정 신고 시의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은 4,8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는 예정 때에 이렇게 확정이 됐다면 예정 때 얼마만큼 통조림 사용이 사용된지 확정이 됐다면 예정 때에 추징하는 거고 얘는 별개로. 만약 이게 10월 달에 이제 11, 12월 달에 1기의 기말 재고가 얼마가 과세 사업에 사용됐는지 그때 11, 12월 달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2기 확정 신고 때 얘는 추징하면 되고 얘는 별개로 언제 추징할 거냐. 이때 확정됐다. 이때 이만큼이 확정된 게 7, 8, 9월 달에 확정됐다면 예정 신고 때 추징. 만약 그게 10, 11, 12월 달에 확정됐다면 확정 신고 때 추징. 얘는 별개로 따로따로 가가지고 추징을 하는 거고 이때 계산할 때의 예정 신고 시의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은 그러니까 이 추징된 금액을 뺀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서 이게 이제 정답이 좀 공개가 되면 진짜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교수님들이 문제를 하도 오류를 많이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제대로 풀었나?
설마 교수님들도 자기가 문제 이렇게 내놓고서는 이게 처음 나오는 유형으로 문제를 자기가 냈으니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모의고사 제가 처음 보는 유형으로 내가 문제를 내다 보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오류에 빠져요. 실컷 문제는 그렇게 처음 나오는 유형으로 신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해 놓고서 깜빡하고 혹시나 여기 4,407만 8천 원이 아닌 4,400만 원을 혹시나 여기다 차감해가지고 그거를 정답을 요걸로 하진 않았을까. 그러면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는 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때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은 얘는 추징은 별개의 문제다. 언제 과세 사업의 정기 기말 재고가 얼마만큼 통조림 사용에 사용됐는지가 확정된 시점이 예정 때냐 확정 때냐로 나눠져 가지고 예정 때 확정됐다면 그때 추징하고 11, 12월 달에 확정됐다면 그때 확정 신고 때 추징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추징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별개의 문제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차감해야 되는 예정 신고 시의 의제매수 공제 금액은 4,400만 원이 아니라 4,407만 8천 원이어야 된다. 만약 4,400을 빼버리면 추징한 금액을 다시 이때 매입세 공제를 더 해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아시겠죠? 요구에 차감해야 되는 예정 신고 시의 의제매수 공제 금액이어서 확정 신고 시의 의제매수 공제 금액은 4,850만 원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5번 문제 지금 좀 새로운 유형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문제 풀 때 좀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문제를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매입세하고 재고 납부세 문제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문제를 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번에 물음 3번이 연결돼 가지고요. 상품, 소모품, 토지, 건물, 기계, 건설용 자산이 있어요. 7월 1일 현재. 근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 수취했고요. 여기 취득가액은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거라면 공급 대가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한 거라면 공급 가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예 관련된 매입세 공제 금액이 50만 원이다. 2023년도 10월 1일 이후다. 22년도 6월 30, 21년도 6월 3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23년도 10월 1일 이후의 매입분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걔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예전 거 고려하지 말아. 재고 매입세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번은 간이과세였다가 일반으로 바뀌는 건 재고 매입세 계산하라고 하는 거고요. 2번은 일반이었다 간이로 돼가지고 재고 납부세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일단 계산할 때 재고품하고 건설 중인 자산하고 가계상각 자산만 대상 자산이다 보니까 소모품하고요 토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얘하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 매입세하고 재고 납부세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상품, 건물, 기계, 건설 중인 자산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먼저 재고 매입세액이 좀 더 어렵죠? 재고 매입세 물음 3번. 재고 매입세입니다. 바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재고 매입세. 재고 매입세액은 이게 21년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는지 21년도 7월 1일 이후에 취득했는지도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죠. 옛날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일 때 옛날에 취득한 거라서 얘는 뒤에 곱하는 걸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좀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었었는데, 자 재고 매입세 같은 경우에 먼저 상품 취득가액이 지금 간이과세 때 취득한 거니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어서 이게 8천 얼마큼 88만 원 88만 원에 100분의 10 8만 원이죠. 8만 원 한 다음에 이걸 다 이제 매입세 공제해 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세 등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빼는 거니까요. 수취세액 공제는 공급 대가 0.5%. 이게 매입세액이니까 얘를 다시 공급 대가로 만들고 거기 0.5% 곱한 금액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5.5%를 빼는 거니까 94.5%를 곱하는 겁니다. 상품에 대한 재고 매입세액은 바로 75,600원이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지금 취득가액이 2,75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그때 당시에 매입세액은 110분의 10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체감률을 고려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일 때의 기간 경과수니까 경과된 과세수 1년 단위잖아요. 5%가 아니라 10% 곱하기 1년 단위로 2019년도에 취득했으니까 2019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봐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도 7월 1일까지 6개월도 하나의 과세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6기가 지난 거죠.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거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등에는 수취세액 공제가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것만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매입세액이니까 이거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19년도 시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라고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 20% 2019년도 12월 30일 이전은 20% 그렇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건물에 대한 재고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요. 80만 원. 그렇죠? 기계장치는 취득가액이 352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얘는 체감률이 한과세액인데 50%고요. 23년도 중에 취득했으니까 23년도 한 기, 24년도 6개월까지 또 한 기, 두 기가 지난 거라서 다 지나 버렸네요. 1 마이너스 10분의 110 곱하기 0.5% 이미 빵 돼버렸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빵. 그죠?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아예 매입세액을 알려줬어요. 50만 원에 1 마이너스 10분의 110 곱하기 0.5% 이렇게 고려한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47만 2,500원. 그죠? 재고 매입세액 합계 금액은 그래서 세계 합계 금액 구하시면 134만 8,1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재고 납부세액은 좀 쉽죠. 얘네들은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반에서 간이로 됐으니까 뒤에 다 요것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품 매입했을 때 일반 과세대 매입한 거니까 요 금액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이후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급 가액이다. 이거에 대한 매입세액은 10%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10분의 110에 0.5%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건물은 2,750만 원에 10% 곱하기 체감률 1 마이너스 이건 이제 일반 과세일 때 과세액이 경과한 거니까 이렇게 그죠? 5% 곱하기 경과된 과세액 수 2019년도 7월달이니까 이제 2019년도 2기, 20년도 1, 2기, 21년도 1, 2기, 2년도 1, 2기, 3년도 1, 2기, 4년도 1기까지 딱 10기가 지났죠. 곱하기 1 마이너스 10분의 110 무조건 다 이거죠. 하면 되고요. 그죠? 계기장치도 352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25%의 경과된 과세관수 2023년도에 10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2023년도 2기, 2024년도 1기 두 기 지났죠. 곱하기 역시 고려하시면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매입세 공제 금액을 알려줬죠. 50만 원 곱하기 그냥 이거에 1 마이너스 10분의 110 곱하기 0.5%한 금액.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시면은요. 계산해서 합계 금액 구하시면 그게 재고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 202만 1,355원. 이게 이제 재고 납부세, 재고 매입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모품 토지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대상 자산이 아닌 거 알고 있었는데 재고품 중에서 이제 저장품이 안 된다 이런 좀 많이 나왔었는데 소모품이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그건 이제 그걸 뺄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게 또 관건이 됐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일이 한번 좀 풀어보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죠. 보니까 일일이 저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했더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설명하면서 하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됐던 이유 자체가 좀 문제 수적에 있는 부분들이 법인세법에서 좀 있었다. 깔끔하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난이도가 높든 낮든 깔끔하게 출제가 됐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려면은 회계 처리들 다 주든가 애매하게 말로 해버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진짜 문제 수적에 있는 거 개정은 오래됐는데 작년도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지엽적인 부분도 나왔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도 나왔고 숫자도 딱 떨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죠? 그리고 또 문제 소재가 좀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과락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지엽적인 세법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세법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막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다가는 진짜 주화 입마에 빠진다. 큰일 난다니까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들 보기는 보되 한두 번 그걸 많이 본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요, 잘. 근데 오히려 기본적인 부분이 희미해져 가지고 시험장에서 정말 꼭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기본적인 부분들을 더 확실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부분들만 맞추더라도 과락은 넘기거든요.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과락만 넘기면 합격을 하는 거고 과락은 넘길 수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멘붕이 와가지고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나서 그랬던 거지.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고 기본적인 거를 더 확실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향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제발 정답을 공개하자. 이의 신청을 제대로 하려면 정답이 공개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소재가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제발 좀 문제 정답을 공개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의 신청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요.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시험에 붙으면 안 볼 수 있고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제가 1년 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